좋은 회사, 안정적인 수입, 평탄한 인간관계, 문제없는 건강.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가 봐도 내 삶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왜 나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늘 허둥대는 사람 같은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당신에게 이 책은 3가지를 말해주는데요. 먼저 주변의 기대와 시선을 걷어내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세상에서 무수한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사회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 사회와 조직 속의 여러 규율이나 가족과 친구들이 하는 말 한마디까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죠. 잠시 그 무수한 말들과 여러 가지 기준에 관심을 꺼보세요. 주변의 기대와 시선을 걷어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고민해 보세요. 외로운 과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 현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쳇바퀴 같은 삶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변화를 혼자 상상해 보세요. 그 상상은 점점 커지고 명확해져서 반드시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세 번째, 자기 성취를 위해 첫 발을 떼어보세요. 저도 2년간 고민했던 유튜브를 이제야 시작했어요. 상상이 커지고 커져서 비로소 현실이 된 것인데요.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행복합니다. 내가 원하던 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남의 시선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뤄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기쁘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외롭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3가지 지침을 저에게 알려준 귀한 책, 마음이 흐르는 대로는 유튜브를 통해 지혜로운 육아법을 알려주시고 본질 육아로도 유명하신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진아영 교수님의 책입니다. 진아영 교수님의 영상은 한 번쯤 보셨겠지만 이분이 미국 병원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렇게 육아법도 전하시고 유튜브도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 교수님이 몇 년 전에 굉장히 아팠다고 해요.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오면서 잠시 의사직도 내려놓고 정말 심할 때는 하루 종일 누워서만 지냈다고 하는데요. 지 교수님은 미국에서 의사를 할 만큼 진취적이고 포기를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으로 인해서 참 처절하고 절박했던 시간을 지나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궤적들을 모두 사랑한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계신 진아영 교수님의 인생관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흔들릴 때마다 너 마음이 흐르는 대로 해도 괜찮아 라고 위로를 해줬던 그런 책입니다. 오늘 밤에는 이 책 읽어드릴게요. 좋은 밤 되세요. 1장.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걸까? 2017년 11월의 어느 가을날이었다. 그날은 처음으로 병원 주사실에 가 정맥 수액을 맞는 날이었다. 나는 낮은 혈압과 순환 혈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생리식염수 2리터를 맞기로 되어 있었다. 주로 암 환자들이 항암 주사를 맞으러 오는 곳이니 힘든 환자들을 위해 편안한 분위기로 조성된 주사실일 것이라 기대했다. 아마 햇살이 잘 드는 창밖으로 예쁘게 손질된 정원이 보이는 그런 곳이겠지 하는 상상도 했다. 그날 아침도 일어나서 겨우 밥을 챙겨 먹기가 무섭게
머릿속이 뿌얘지는 것 같은 어지럼증과 심한 피로감이 덮쳐왔다.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겹게 10분을 운전해 암센터 주사실로 향했다.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이 몰려올 때는 그저 누워서 자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진다. 구석진 작은 방에는 치과에서나 볼 법한 하늘색 의자들이 비좁게 놓여 있었다. 작은 창문 밖으로는 예쁘게 손질된 정원은커녕 낙엽이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콘크리트 마당만 보였다. 화장실에 가기 편하도록 가장자리 의자를 골라 앉았다.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혈압이 계속 떨어져서 얼굴에 핏기가 빠진 채 새하얗게 되기 일쑤였다. 그럴 때면 구역질과 함께 심한 어지럼증이 찾아왔고 종종 기절하듯 까무룩 정신을 놓을 뻔하기도 했다. 이런 증상들은 누워있다 보면 그나마 조금씩 회복되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내 증상은 그해 5월에 갑자기 시작된 이후로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다. 9월 초부터는 일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직장에 장기 병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내 병이 무슨 병인지 명확히 진단하지 못한 채 반년이 흐른 11월 초에야 가까스로 자율신경계 장애 중 하나인 신경매개저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 후 각종 집중 약물 치료에도 별 호전이 없었던 탓에 이제는 일주일에 3일, 하루에 2리터씩 수액을 맞으며 반강제적으로 혈압을 올려보기로 한 것이었다. 일하러 가지도 않고 집에서 쉬면서 밥만 챙겨 먹는 것이 나의 주된 일과였음에도 극심한 피로가 가시지 않는 게 미스터리였다. 아이가 2-3명 있는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한다고 하면 만성 피로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야말로 놀고 먹고 있는데도 그 전에 겪어본 피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손가락을 움직일 힘도, 말을 할 힘도, 심지어 머리를 들 힘조차 내지 못했다. 마치 내 몸이 땅바닥으로 푹 꺼지는 것 같은 무거운 피로감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이어졌다. 수액을 맞는 동안만이라도 푹 쉬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급히 의자 등받이를 젖혔다. 그런데 이것이 침대처럼 완전히 펴지지 않고 고작 45도 기울어지고는 멈추는 게 아닌가.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그때 나는 그러지 못했다. 급속하게 떨어지는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한다는 실망감에 거의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2리터의 수액을 맞는 동안 45도로 기대 앉아 2-3시간을 버틴다는 건 내겐 엄청난 고역이었다. 지치고 힘든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곳에서 편하게 누워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야지. 이게 뭐야.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자 내 심장박동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심장이 쿵덕쿵덕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것은 자율신경계 환자들을 참으로 괴롭게 한다. 나의 망가진 자율신경계는 내가 조금만 흥분해도 마치 바로 옆에서 폭탄이라도 터진 듯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일으켰다. 심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었다. 과도하게 반응하는 나의 고장난 자율신경계를 진정시켜야 했다. 흥분 반응이 지속되면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마저도 급속히 소진되어 버릴 테니. 괜찮아. 눕지 못해도 괜찮아. 그냥 평소처럼 명상을 하면서 최대한 쉬어보는 거야. 스스로에게, 아니 내 자율신경계에게 이렇게 되뇌었다. 주사실에서 일한다고 보기에는 매우 서툰 간호사가 3번을 실패한 후에야
결국 다른 간호사를 불러 겨우 혈관을 잡는 데 성공했다. 그제야 차가운 수액이 내 몸속으로 죽 들어왔다. 안 그래도 주사실 공기가 서늘했는데 이제는 몸속부터 피가 차가워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냉혈 동물이 된 것 같았다. 뼛속까지 느껴지는 냉기에 이가 부르르 떨렸다. 추위에 심하게 시달리는 것도 너무나 괴로운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 중 하나였다. 5월에 아프기 시작해서 이 몸 상태로 한여름을 보냈는데 35도에서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에도 에어컨은커녕 전기장판을 틀고 아래 위로 내복과 겨울옷을 67겹 껴입어야 몸에 느껴지는 한기를 좀 떨쳐낼 수 있었다. 몸이 더 안 좋은 날에는 몸 여기저기에 핫팩을 여러 개 붙이고 이불을 둘둘 감은 채 덜덜 떨면서 잠을 자야 했다. 침실이 너무 더웠던 탓에 남편은 거의 벌거벗다시피 하고도 땀을 비오듯 흘렸고 결국엔 아래층에 내려가 에어컨을 틀고 소파에서 잤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부부를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별거하게 만든 이 이상하리만큼 심한 오한과 비정상적인 체감이 계속되는데도 의사들은 도통 원인을 찾지 못했다. 다음엔 휴대용 전기장판 꼭 가져와야지. 불편한 의자에 기대 누워 가까스로 눈을 붙이고 잠을 청했다. 엥, 히터 돌아가는 소리가 거슬렸다. 잠을 청해보려 노력할수록 옆 사람이 틀어놓은 텔레비전 소리, 약을 넣어두는 냉장고의 백색 소음, 톡탁톡탁 간호사의 타이핑 소리, 바깥 복도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 또 내 수액기계에서 울리는 딸깍딸깍하는 소리까지 온갖 잡음들이 더 선명하게 들려와 머리가 아팠다. 더 최악인 것은 수액기계가 딸깍거릴 때마다 수액줄이 흔들리면서 내 피부와 정맥에 그 움직임이 그대로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핏줄을 잡아당기는 듯한 괴로운 느낌에 줄을 확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런 느낌을 의사에게 호소한다면 그는 나를 매우 예민한 신경증적 환자라고 했을 테지. 의사들이 환자를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도 직접 환자가 되어보기 전에는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고통을 하나하나 알 수 없기 마련이니 말이다. 발병 몇 주 후부터 머리가 쪼개지는 듯한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나의 모든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졌다.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같은 스크린을 들여다보면 눈이 시렸다. 소리에 대한 두통 반응은 더욱 심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볼 때는 소리를 줄여달라고 실랑이 하기가 싫어서 위층 침실에 가서 커튼을 닫고 귀마개를 낀 채 두통이 사그라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병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모아서 독서 모임을 하고 파티를 벌이는 몇 주가 멀다 하고 밖에 나가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던 내가 이제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아슬아슬한 에너지만 남은 빛과 소리와 촉감과 누군가와의 만남이 다 거슬릴 정도로 예민해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변해버린 이 병든 몸 안에 갇히고 말았다.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애써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갈지 전혀 알지 못했다. 2장. 삶의 무게를 덜어내자 비로소 보이는 것들. 2015년 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등반할 때의 일이었다. 걸음을 재촉하던 내게 같은 팀으로 등반을 하던 스리랑카 출신 영국인 팀원 샤가 득도한 듯 이런 말을 했다. 남들보다 먼저 숙소에 도착하면 뭐해. 일찍 가봤자 난방도 안 되는 헛간에서 할 일도 없이 다른 팀원들이 오기를 기다려야 할 뿐인데.
우리 팀의 등반 코스는 11박 12일이 걸리는 여정으로 매일 5시간에서 8시간씩 고된 산행을 해야 했다. 그의 말처럼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에서 빠르게 걸음을 재촉해 하루치 등반을 일찍 마쳐봤자 인터넷이나 전기도 없고 난방도 되지 않는 추운 숙소에서 남은 팀원을 기다려야 할 뿐이었다. 무슨 일이든 의욕적으로 빠르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는 그때의 경험으로 완전히 새로운 교훈을 얻었다. 주변을 둘러보며 여유롭게 가도 괜찮다는 것. 발걸음을 늦추고 천천히 산을 오르니 고산병 증세도 훨씬 덜했고 신비에 가까운 히말라야 경치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데다가 팀원들과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었다. 그때 기나긴 등반에서 목적지 그 자체보다 여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던 것처럼 나는 이제 삶을 재촉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순간들을 만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더불어 병으로 인해 내 몸이 무너져가는 걸 경험하면서 내 몸 상태에 귀 기울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도 새삼 깨달았다. 의사로서 좋은 식습관과 충분한 잠과 휴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또 환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지만 정작 내 몸은 잘 돌보지 않고 있었다. 이제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세심히 귀 기울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채워주려고 노력한다. 다른 것들은 조금 미뤄두어도 된다. 미국에서 병실 유튜버로 유명한 클레어 와일랜드는 선천적으로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치명적인 병을 안고 태어났다. 그녀는 이 병으로 10대 때부터 산소통을 끌고 다니며 생활해야 했고 인생의 4분의 1 가까이를 병원에서 보내야 했지만 병원 생활을 오히려 즐기려고 노력했고 유튜브를 통해 병실의 삶을 중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병과 함께하는 삶이 결코 건강한 삶보다 못하지 않다는 걸 알렸고 오히려 병과 고통이 있으므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유명해진 후에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비영리 기관을 설립해 자신이 깨달은 귀중한 삶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인생의 의미란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뿌듯해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녀는 새 허파를 받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설렘을 안고 폐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깨어나지 못하고 21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장기들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렇듯 그녀는 병과 고통으로 점철된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삶을 의미 없다거나 실패했다고 말하지 못한다. 그녀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러한 삶이 오히려 더 의미 있고 뿌듯한 삶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나 역시 이제는 내 병을 이기고 완전히 다 나아서 예전의 일상을 되찾겠다는 집착을 버리기로 했다. 그보다는 병으로 인해 달라진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순간순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고자 한다. 인생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것이다. 지금 당장 힘들고 갑갑하고 아파서 서러울 때도 많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스스로가 뿌듯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 한다. 한 미국 친구가 늘 에너지 넘치고 적극적이던 내가 환자가 되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늘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 챙기기에 앞장서던 너가 이런 병에 걸린 게 너무 불공평해. 고마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난 이 레몬들로 레모네이드를 만들 테니까. 미국에서는 레몬처럼 시큼 씁쓸하고 맛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였을 때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결국 달콤하고 맛있는
레모네이드처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표현이 있다. 아직 내게는 레몬 같은 날들이 더 많지만 언젠가는 분명 레모네이드를 맛볼 날이 올 거라 믿는다. 어떤 레모네이드일지는 모르겠다. 의사라는 직업에서의 성취일지, 건강의 회복일지, 또 다른 무형의 깨달음일지 아직은 잘 짐작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레몬만 계속 던져주는 것 같은 씁쓸한 내 삶에서도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고 끝내는 상상하지 못했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3장.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누군가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설사 단 한 사람을 구했더라도 내 인생은 잘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 기원을 좇아보면 중학교 시절로 거슬러 간다. 도서실에서 시험 공부를 하다가 밤늦게 들어가던 길이었다. 도로 한복판 보도블록에 어떤 할머니가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언뜻 보기에도 흰머리가 가득하고 몸이 앙상한 나이 많은 할머니였다. 시간이 늦기도 했고 그날은 유독 피곤했던 터라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그 도로는 꽤 큰 도로였고 바로 옆은 시장이지 동네가 아니어서 아무래도 할머니가 길을 잃었거나 정신이 온전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나 내가 지나치는 바람에 할머니가 밤새 찬 공기를 맞고 쓰러지진 않을까, 교통사고를 당하시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슬쩍 다가가 말을 걸어보았다. 할머니, 밤이 늦었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집이 어디예요? 집 전화번호는 아세요? 역시나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나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급히 옆에 있던 공중전화로 난생 처음 경찰서에 신고라는 것을 해보고 경찰차가 올 때까지 할머니 옆에 앉아서 가만히 기다렸다. 다행히 금세 경찰이 왔다. 그땐 나도 나이 어린 학생이었고 경찰이라고 하면 왠지 겁부터 나던 시절이라 밤새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단 사실에 크나큰 뿌듯함을 느꼈다. 내가 정신과를 선택한 것도 가장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다. 레지던트 시절 정신치료를 받던 환자 중에 5번 결혼을 하고 5번 이혼한 50대 여성분이 있었다. 이 여성은 어릴 때부터 새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결혼한 남자들이 하나같이 약물 중독에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이었다. 나에게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에는 5번째 이혼을 하고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상에 시달려 몇 달 동안이나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 모습을 보고 걱정하던 딸들이 겨우 병원에 모셔온 것이었다. 레지던트 시절인데다가 나 역시 정신치료에 대해 배우고 있던 입장이어서 내가 잘 치료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사연은 너무나 안타까웠다. 어릴 때부터 학대의 희생자로 괴로운 삶을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야 했다니 대체 이런 기구한 삶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그때 나는 여느 다른 의사들처럼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그분의 말을 마음 닿는 데까지 들어주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게 그 환자와 1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을 무렵 갑자기 그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왔다. 선생님 요즘 아주 잘하시네요. 그녀가 보기에도 어리버리하고 초보티가 나던 정신과 수련의가 이제는 좀 성숙한 의사처럼 보였나 보다. 나는 이러한 정신치료 과정에서 사람의 정서와 감정이라는 것은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초월해 통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나의 영어 실력은 다른 의사들보다 부족했지만 내가 환자에게 공감하고 환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진심을 그들이 느껴주었던 것이다. 여담이지만 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꿈을 해석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다. 정신치료 수련 과정에서는 이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매주 한 번씩 환자를 볼 때마다 지도 교수님께 경과를 보고하고 다음 치료 방향을 지도받는다. 그렇게 매주 만나면서 환자에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거르지 말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라고 권유하는데, 그러다 보면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더 자주 꿈을 꾸고 그 꿈 내용을 의사에게 공유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그 환자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함께 꿈을 들여다보고 해석하면서 불안 증상이 점점 완화되었다. 한 번은 이 환자가 나에게 이런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자신이 잡동사니로 가득 찬 다락방에 들어가 몇 시간을 정리한 끝에 거의 절반가량을 치웠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치운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다락방을 꽉 채웠다는 내용이었다. 그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자 너무 지쳐서 잠시 누워 있었는데 다락방 한쪽 구석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상태였다고 했다. 새를 살리기 위해 다락방 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고 새가 다시 힘을 내기를 바라며 여러 번 쓰다듬어 주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새가 창문 밖으로 훨훨 날아갔다고 말했다. 심리치료사가 아닌 보통 사람이 들어도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쉽게 감이 오리라 생각한다. 그녀는 5번이나 결혼을 하면서 그때마다 이번에는 괜찮은 사람이겠지, 내가 노력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무거운 짐들을 치워보려고 애썼지만 순식간에 다시 물건이 제자리에 들어와 가득 차듯이 매번 실패를 겪고 좌절해야 했다. 죽어가던 그 새는 아마도 그녀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다행히 그녀는 치료를 통해 점차 상태가 호전되었고 자신을 좌절과 절망의 나락에 내버려 두기보다는 새에게 창문을 열어주어 시원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날개를 펼치게 했듯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2년이 지나고 치료를 마칠 즈음이 되자 그녀는 자유롭게 외출도 하고 딸들과 쇼핑도 하는 등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와의 마지막 치료에서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는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천사라고 믿어요. 그 말을 들은 내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인생을 살면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정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겠는가. 중년의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는 과제를 실행했을 때 혈압이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더 건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제로 우리는 남을 도와줄 때 더 큰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더 건강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람과 만족, 또 그로 인해 내 삶의 의미가 더 충만해지는 느낌을 맛본다. 더디더라도 함께 갈 때만이 더 큰 성취를 얻을 수 있는 법이다. 또한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4장. 거칠고도 소중한 내 삶을 걸고. 국을 끓일 때 냄비 가장자리로 생겨나는 거품을 걷어내야 국의 맛이 더 깔끔해지는 것처럼 내 진실한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내 마음의 소리를 제대로 들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주변의 기대와 시선을 걷어내야 한다. 이러한 강박감은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 소속감,
즉, 어떠한 틀에 맞게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렇지만 옷에 몸을 맞추기보다 몸에 옷을 맞춰야 하는 것처럼 나답게 진실하게 살다 보면 그 속에서 나와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거기서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일도 생겨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외로움도 느낄 수 있는 것을 미리 받아들이면 더 좋다. 오히려 그것을 외로움이라기보다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혼자만의 시간, 즉 고독으로 삼아보면 어떨까? 결국 나는 연구에만 전념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그 대신 10년 동안 내가 보고 싶었던 세상을 마음껏 경험했다. 30여 개 국가를 누비며 눈 덮인 산중턱에 맞닿은 구름 뒤에서 신선이 걸어 나올 것 같은 히말라야의 신비로움을 맛보았고, 험난하면서도 미묘한 아름다움이 섞여 있는 파타고니아의 빙하를 등반했다. 칠흑 같은 밤을 채우는 아마존 강 위에서 정글 속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마치 협주곡을 듣는 듯 눈을 감고 감상했다. 나는 이렇게 광활한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이 너무나 좋다. 이런 느낌은 늘 나의 마음을 새로움과 신비감으로 부풀게 하고 또 우주 속 작은 점에 불과한 나를 되돌아보며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준다. 잦은 오지 여행을 다녔던 탓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다음에는 무슨 모험을 계획하고 계세요? 라고 묻는다. 이곳에서 나는 연구자라기보다는 모험가로 더 알려진 셈이다. 나는 동료들과 멘토들이 모범적인 성공의 길을 보여주며 나를 이끌어주려고 하는 것도 마다하며 고집스러울 만큼 진정한 나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연구자라는 이름보다 모험가로 불리는 것이 더 행복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병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 내가 주위의 권유와 기대에 따라 지난 10년을 연구에만 몰두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싶다. 돌이킬 수 없는 그 귀중한 시간을 내가 진정으로 가고 싶은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는데 써버렸다면 말이다.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직감을 따라가 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너무 이상적인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자신의 현실이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면 이런 나의 이야기를 꼭 들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현실이 공허하고 힘들다면 괴롭고 행복하지 않고 우울감에 빠질 지경이라면 한 번쯤은 현실이 아닌 것을 꿈꾸어도 보고 또 그 꿈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삶의 변화를 줘보는 것은 어떨까?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지 않은 길일지라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보고 또 안 될 것 같다고 미리부터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불가능한 꿈에 도전해보고 그 꿈의 방향으로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 꿈은 어차피 꾸는 사람 마음이니까 말이다. 나는 평탄한 여정과 사회적인 성공을 목표로 하기보다 자신의 진심을 따라 자기 성취를 향해 가본다면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늘 궁금하다. 고개 숙여 자신의 발만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별을 보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말처럼 돌에 걸려 넘어질까봐 발만 보고 조심해서 가기보다는 멋지고 설레는 하늘 위 별들도 한 번씩 올려다보면서 좀 넘어지고 다치더라도 결국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향해 걸어가 본다면 말이다.